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했는데요. 야당이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 예고하는 등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오늘 오후 대법원 증언안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사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개혁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요. 관련되는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를 둘러싸고 당 내외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잠시 후에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대구에서 홍석준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듭니다. 여야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이른바 조김 국감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김현지 방지법 주요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왜 김현지인가 이제 여기부터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개 말씀드리면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 영향의 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낸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성남의제 21인데 성남의제 21의 사무국장 출신이 누구냐면 바로 김현지입니다. 그래서 김현지 씨가 이제 백현동 옹벽 아파트 환경 영향 평가에 어떤 외압을 넣었거나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대선 자금도 이번에 본인이 관여했다는 그런 추정되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요. 6천만 원 따위를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었고 300억을 걔네한테 받아와야 된다. 땡겨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걔네라는 것은 민주당 당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런 말을 할 때 신분이 뭐였냐면 경기도에서요. 정무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에도 관여 의혹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9월 24일 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5일 뒤인 9월 29일 날 인사발령을 해요. 부속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버린 거죠.
즉 총무비서관이면 국회 증인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부속실장으로 가가지고 국회 증인을 빼돌렸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을 내냐, 김현지 방지법을 내 가지고 이런 사례를 막아야겠다 하면서 낸 법이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이 서면으로 증인을 채택을 하면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는 그런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3분의 2 이상 위원들이 출석을 요구했을 경우 거부할 수 없고요. 즉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만약 네.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규정해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상임위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내용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몇 명으로 가능한 건가요?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요? 네, 그렇죠. 네. 서면으로.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숫자로도 가능하다고 봐서 이렇게 발의를 그렇죠. 한 건가요? 가능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의혹이라니까 의혹 같아 보이는데 진짜 의혹이 아니잖아요. 아니 백현동에 성남 의제 21이 의견서를 냈다는데 시민단체가 의견 냈다라고 이게 뭐 불법인가요? 이게 뭐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좌관이 정무실장이 아니 선거 대통령 선거 나가면 선거 비용은 당에서 받는 거 그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선거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화영의 변호사라고 교체했다라고 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혹이 아니라 그냥 의혹을 마구잡이로 생성시키는 거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증인으로서 부르는 게 맞느냐. 이거 좀 이해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총무 지금 인사와 예산을 다뤘던 인사비서관 때 불렀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총무비서관. 네. 총무비서관 때 불렀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구잡이로 부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재적의원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이면 자동으로 증인 채택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 채택이면 수백 명이 채택되면 앞으로 국정감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전에 국민의힘도 다수당 때 많이 해봤잖아요. 이게 뭐 다수당대로만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관례는 아닙니다만 또 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다수의 표결에 따라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수당을 존중할 필요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하도 김현지 하니까 일종의 스토킹 국감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참 이번에 그 국감은 저희들이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다 뭐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2025년도 대한민국이 다뤄야 될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에 매몰됐다는 자체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인데 사실은 이런 어떤 상황도 아니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애초에 총무인사 비서관으로서 당연하게 왔을 때 이제 오게 했다면 이런 어떤 문제가 없을 텐데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처음부터 오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부속실장으로 이제 꼼수 인사를 하면서 더더욱 이런 어떤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현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꼭꼭 민주당이 이제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의혹과 제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총무인사 비서관 할 때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어떤 사태 뭐 종용 여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산림청장이라든지 또 지금 비서실장을 애초에 그 홍익표 전 의원에서 지금 강원식 비서실장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예. 사실상 인사를 전행했다는 그런 어떤 의혹이 있는 만큼 당연히 나오면 이런 어떤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김현지 부속실장이 우상호 정무수석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100%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발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전에 이 변호사 말씀도 참 예.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쨌든 국회가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의제와 특히 정인 어떤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지금 마구잡이로 그냥 정인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법안을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된 겁니다. 네. 김현지 방지법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이 이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데 김현정 의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이 증거인멸의 원조 DNA를 갖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증거인멸의 색안경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재명으로 오늘 논평을 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가 다 틀려요. 일단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교체한 적이 없고 10수년째 지금 같은 번호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뭐 유심을 바꿔 꼈다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정치 검찰로부터 그 뭐 3년 동안 한 달에 수십 번씩 그 통신조회에서 탈탈 털렸어요. 그런데도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김현지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스토킹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정치 공작이고 정략적이다라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쭉 나열하잖아요. 백현동, 대장동 뭐 그것이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이제 감사할 때 증인을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비서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총무비서관의 업무와 무슨 도대체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 카더라잖아요. 다 카더라니까 의혹이 있고 예를 들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을 고발하면 될 일 아닙니까? 왜 거기에 카더라라고 하면서 증인으로 나와갖고 이렇게 저걸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정쟁용 꽃놀이패다. 이런 거 카드를 쓰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나오는 대로 막 카더라라고 의혹 잔뜩 증폭시키고 막 그냥 그 국감장 이게 정장판 뭐로 만들려고 하는 것 또는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고 또 지금처럼 계속 공세하려고 하는 그런 네. 정쟁용 꽃놀이패 들고 계속 흔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하고 그 대통령실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 인멸들을 사실을 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12.3 불법 계엄 이후에 강희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태호 안보실 차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기정 의전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인사들 전부 다 휴대폰 다 바꿨잖아요. 그리고 최상문 전 총리도 바꿨고 명태균 공천개입 핵심 통화 녹취 공개 직후에 윤상현 의원도 핸드폰 다 바꿨어요. 그리고 뭐 밀실회의 했다라는 이영구 법제처장도 휴대전화 다 교체했고 그리고 김건희도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인 노트북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에 휴대전화 다 교체하고 뭐 이러고 지금 윤석열이 재구속된 이후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휴대전화 다 교체했다라고 배현진 의원이 직접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인멸은 다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반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도 휴대폰 구속 취소한 날 룸사롱 의혹 있었던 날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전화 2번이나 교체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인멸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꾸 없는 것들을 자꾸 기승전 김현지로 몰고 가가지고 정쟁화 시키려는 것은 정말 나쁜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승전 김현지를 하고 있다. 이준우 대변인.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얘기 들으면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핸드폰 바꿨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왜 김현지 씨,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들이 핸드폰 바꾼 것이 지적을 하면은 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둘 다 뭔가 숨기는 있는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김현지 씨가 보면 9월 13일 날 10시 36분에 아이폰 14를 아이폰 17로 바꿉니다. 그리고 10분 사이에 다시 14로 다운을 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뭔가 핸드폰에 숨겨 있는 것 같다. 혹시 핸드폰에 비밀 장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우리가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김문기 씨가 세상을 떠난 날 그쯤에서 핸드폰을 또 김민희 씨가 바꿉니다. 또 언제 바꾸느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피의자 이재명 당대표가 수원지검에 출국하는 그날 핸드폰을 또 바꿨어요. 그리고 대장동 의혹이 폭발하는 시기에 있었는데 그때도 김현지 씨가 핸드폰 바꿨습니다. 잠깐만 청취자나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바꾸었다라는 것은 어떤 자료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공식적인 논평을 나온 데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논평에서 이 네. 바꾸었다는 것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그간에 바꾸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그 KT 통신기록 거기서 아마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번호를 수십 년 동안 같은 번호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KT에 요구하면 그 자료를 박정훈 확인할 의원이 수 KT에 그렇죠. 요구했죠. 예, 박정훈이 네. KT에 요구해서 확인한 거 그렇게 알고 박정훈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요. 의원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겠느냐라고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핸드폰 몇 번 바꾼 줄 아세요? 7번을 바꿨습니다. 그때 7번 바꾼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대장도하고 백현동 사업을 추진할 때였었고 처음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이제 포렌식이 잘 되지 않는 아이폰으로 싹 다 바꿔요. 그러니까 이 김현지 씨가 아마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때부터 핸드폰 바꾸는 거 보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핸드폰 바꾸는 게 상책이구나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휴대폰 이야기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는 이성훈 전 법률 부위원장 말씀까지 들을 텐데 이게 이 국정감사 관련해서 특정인의 휴대폰 교체 사항과 관련해서 통신사 요청을 하면 이걸 확인해 주나요? 아니 뭐 확인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대변인실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그 핸드폰 교체 주기가 와서 연락이 와서 교체하려고 했다가 바빠서 교체를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핸드폰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통화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혀 사실과 다르고 아니 뭐 그 기존의 핸드폰이라는 것은 뭐 1년 전부터 사용했던 건지 2년 전부터 사용했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바꿨는데 문제가 되는 핸드폰 교체는 범죄 혐의가 있는데 바꿨을 때 문제인 거예요. 범죄 혐의가 없으면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한 3년간 검찰 독재 시절 때 맨날 수사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핸드폰 뺏기면 이게 범죄 혐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구와 통화했냐까지도 그리고 통화를 했다마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도 굉장히 난처하고 뭐 조사받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핸드폰은 굉장히 중요시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거 팩트니까 제가 오늘 논평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아는데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핸드폰 2번 교체했다는 거 박정훈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거 아이폰으로 바꾸고 이것도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핸드폰의 그 유효기간이 저기에 지나서 그 약정기간이 지나서 핸드폰을 교체해달라 그래서 새 핸드폰 하나 산 거예요. 예. 샀는데 실제로는 바쁘고 그래서 교체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핸드폰을 쓴 거예요. 썼는데 KT에서는 자기네 내부 그 업무 처리상 핸드폰을 바꾸면 새로운 핸드폰을 갖다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돼 있는 거지 지금 김현지 실장은 기존에 있는 핸드폰을 쓰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것까지 이렇게 답변까지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걸 해야지 계속 그걸 우기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명백한 근데 저는 잘못된 얘기죠. 그거는. 김현정 의원님이 그 내용 어디서 확인하신 거죠? 아니 내가 사실관계 왜 못합니까? 대변인이 그 내용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게 왜 중요하죠? 김현지 씨한테 직접 확인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김현지 씨가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홍석준 전 의원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 외에 이제 추미애 방지법도 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제한.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예, 의회라는 게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한다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인류 최초로 의회 제도가 생기면서 의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 이제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회법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장에게 사실상 일임을 합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이제 상임위원장이 이제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평하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믿음과 전제가 깔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의 추미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임위원장의 기본적인 롤이랄까 기본적인 생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깡그리 지금 이제 다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발언권 안 줘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박규택 의원한테는 뭐 하는 걸로 봐서 발언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신앙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불균형적으로 불공정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고 구체적인 수치를 몇 번 제재했고 몇 번 발언을 못 하겠고 뭐 그런 어떤 수치까지도 지금 그 대변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보도자료를 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서는 국회의원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 그 상임위원회 의원들 앞에 여기 있는 PC 앞에 뭐 항의 피켓이라든 이런 것들이 할 때마다 그것을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치되 뭐 최소한의 어떤 크기를 뭐 규정한다든지 지금까지 좀 논쟁이 돼 왔던 것을 조금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하자. 뭐 이런 어떤 취지로 추미애 방지법 뭐 상임위원장의 어떤 근한 남용을 방지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어떤 법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법사위가 가장 뜨거운 국감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숫자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제 발의안을 꺼내드는 카드를 꺼내드는 배경에는 뭔가 좀 여론전을 하겠다. 추후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부정적 여론을 더 끌어내겠다. 이런 판단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추미애 위원장의 좀 화를 돋구어가지고 뭔가 오바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걸 좀 바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저는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또 비판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의사진행 보면 그렇게 큰 소리도 치지도 않고 또 조롱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뭐 고함을 치거나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저번에 대법원장 청문회 때 대법원장 국정감사 때도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선서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듣고만 있었고요. 그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무소속 의원들이 충분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질문을 했고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을 자꾸 이슈화 시켜가지고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회를 마음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을 만들더라도 그래도 위원장인데 추미애 방지법이 뭡니까? 그만큼 국민의힘도 추미애 위원장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국에 법사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네. 추미애 위원장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또 관심들이 많아서 이준우 대변인 또 김현정 의원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조롱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아니죠. 야당 의원들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윤석열 오빠가 좋아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조롱이 아닙니까? 조롱을 분명히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위원장이 된 이후에 어떠냐면요. 의사진행권은 박탈한 거, 그다음에 신상발언 박탈한 거 이게 총 189회입니다. 그리고 토론권, 야당 의원의 토론권을 박탈하고 토론을 종결한 게 26번이고요. 토론 요청권도 묵살한 게 56회. 총 이렇게 해서 발언권 제한한 게 271회입니다. 역대 어느 위원장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김어준 씨가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내 방송의 힘은 편파성에서 나온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하는 이런 271원권의 불공정, 편파 운영에 대해서 내 법사위 회의 운영의 힘은 편파성에서 나온다. 그 말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정일 교수님요. 그 뭐 위원장의 그 진행에 따르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고 그 얼마 전에 그 추미애 위원장이 그 영상을 그 틀었잖아요. 공개를 했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그 의사 진행을 한 그 위원장의 진행을 방해하는지. 그러니까 영상으로 저도 봤는데 정말 심하더라고요. 뭐 이 위원장한테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뭐 김어건냐라고 병원 가보라고 이렇게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막 폭언까지 막 쏟아부고 막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지금 그 정청래 당대표도 오늘 그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리고 추미애 방지법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필요한 거는 나경원 방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서 법사위 간사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오늘 그 남편이 피감기관의 그 증인으로 그 법사위에 국감에 참석을 했잖아요. 거기서 자리를 회피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해 충돌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나경원 방지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렇게 그 추미애 위원장한테 파행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좀 서로가 양 당이 서로를 지금 존중하면서 질의할 때는 좀 상대방 질의할 때는 좀 끼어들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신사협정 같은 걸 좀 맺을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 이슈는 김현정 의원 말씀 먼저 듣고 홍석천 전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5일 현장 국감 이후에 다음 수순은 뭐냐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개혁 야당은 이제 범여권에 포함되는 정당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 개혁과 관련된 그 대선 개입이라든지 재판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 밝히고 그런 것들에서 개정을 해라라는 그 주장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이다. 지금 전략적 경고 과정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미진하다고 하면 뭐 더 강한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널려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법개혁안에 5가지를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11월 말까지 이제 완성하겠다는 얘기도 했지만 또 재판 소원도 그 당 차원에서 공론화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라고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뭐랄까 이렇게 사법개혁의 내용들의 그 깊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뭐 탄핵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위는 지금도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김정은 의원이 강조했는데 홍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탄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사실은 뭐 경제도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죠. 지금 뭐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도 뭐 그렇지만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이 0.8%에서 1.0% 사이다. 뭐 이렇게 예측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경제도 뭐 거의 뭐 폭망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데 그보다도 더 지금 대한민국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권력 분립과 사법부의 어떤 독립에 너무나 지금 이제 입법부와 정권에서 지금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역대 어떤 정권이 이렇게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했는지 사실상 강금하다시피 하면서 마구잡이로 뭐 그 조효돔이라는 이런 어떤 뭐 인신공격성 어떤 그런 어떤 발언을 뭐 한다든지 또 대법원에 가서 사상 최초의 현장 국감을 하면서 대법원의 상징과 같은 어떤 법대 위에 올라가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강성 지휘층에만 너무 좀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대법원과 특히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압박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너무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일반 상식적인 어떤 국민들 특히 법조계에 있는 많은 어떤 분들이 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센 있던 이미지를 보여서 어떤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어떤 차별성 내지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소구를 좀 희망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경쟁적인 어떤 것이 돼서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청문이라든지 국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반발 여론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만약에 탄핵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후폭풍이 아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민주당에게 아마 휘몰아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민주당이 이 발표한 바로 사법개혁안인데 먼저 이성훈 전 부위원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종의 사심에 해당되는 이 재판 소원, 재판 3심에서마저도 재판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겠다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제 사심 관련되는 부분은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공론화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인데 이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이 KBS 열린 토론에서 특집으로 한번 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사법개혁안은 일단은 대법관 14분인데요. 26분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대법관 추천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급심 판결문도 좀 공개를 해서 네. 하급심 판결은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견제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법관들이 좀 너무 독선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또 너무 많이 개입하는 변론주의를 침해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관 평가제를 통해서 법원 스스로 좀 견제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윤석열 정부 때 압구정 정부라고 압수수색이 너무 많은 정부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신문제 영장 전에 압수수색 전에 사전 신문제를 통해서 너무 많은 압수수색이 남발하지 않도록 좀 견제하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심제 관련해서 헌법 소원 문제는 아직은 이제 뭐 예산 문제도 엄청 많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바로 그냥 공론화 없이 그냥 생기면 많은 법원의 재판이 다 헌법소원으로 가서 굉장히 과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으로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에 모순되는 판결을 했을 때 또는 법원의 재판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때 또 명백히 헌법에 위반될 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법원의 재판 중에서 뭘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구분하고 혼란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관련해서 나머지 세 분께도 그대로 의견을 여쭤보죠. 먼저 이준우 대변인부터요. 대법관을 이제 14명에서 26명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임기로 따져서 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대법관이요. 총 22명이 됩니다. 네. 26명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건데 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걸 뒤집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겠다. 대법원의 어떤 편파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만들겠다. 직접 구성하겠다. 이제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헌법에 대법관들의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더라도요.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서 대법원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대법관을 확 늘린 적이 있습니다. 늘렸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민주주의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차베스 정권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대법원에서 그걸 인용 처리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각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기 집권으로 갔었는데 저는 그런 모델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번 사법 개혁이 아니라 계약의 어떤 내용 자체가 일단 절차적으로 봤을 때 사법부와는 전혀 논의도 없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개혁이 사법부를 배제한 채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어떤 정언의 어떤 논리는 결국은 이제 좀 대부분 좀 그 이 심판 내지는 판결 좀 빨리 하겠다 이런 어떤 명분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 2, 3심제를 거치면서 대법원보다도 1, 2심이 너무 늦다는 어떤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재판의 어떤 속도 면에서는 대법관 정언보다는 1, 2심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렇게 대법관을 많이 정언을 14명에서 26명 했을 때 과연 대법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대법관들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많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네. 법관 평가제가 정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법관들은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외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외부의 어떤 눈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계약안은 결국은 현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제도 개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김혜정 의원께서는요? 네, 일단 그 사법부
사법부 장악이라는 그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이가 그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상권불을 완전히 헌정 질서를 유린했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그 재판 지연이라든지 그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인사청문회 때 단골 그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늘 주장했던 것이고 그 과거에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에 상고법원 만들어달라는 로비도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로비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같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인력이 그 대법관이 한 명당 뭐 한 10,000건의 정도를 처리해야 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력 부족의 문제는 뭐 그동안 계속 다 확인됐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뭐 우리 그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을 임명한다라는 것은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요. 차기 정부도 똑같이 거기에서 22명의 대법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권이 바뀌면은 다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정권에만 유리하다 이런 주장도 사실 맞지 않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 앞에서 이제 뭐 법관 평가제라든지 또는 법관 추천의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공정하고 투명한 하구식 판결을 공개한다든지 영장의 사전 심사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는 쭉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그 장본인들은 지금 현재 조희대 사법부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불법 12.3 불법 계엄 자체가 상권분립을 훼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성공했으면 사법부는 그 행정부의 그 관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뺀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그 내란 수결을 구속 취소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그 이전엔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해명해야 되는데 그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네. 오늘 또 하나 단독 보도로 나온 것 중에 그 35일 만에 파기환송시켰잖아요. 그 35일 동안 7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을 본 것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로고 기록조차도 뭐 확인도 알겠습니다. 못하고 답변도 왔다 갔다 했는데 대법관 2명이 13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그동안 변명해 왔던 그런 내용들과도 배치도 많이 되는 데다가 사법부의 그 불신에 대해서 더욱더 국민들이 이제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법개혁은 우리가 뭐 사법부를 독립을 침해한다거나 뭐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신뢰받는 사법부를 국민들께 돌려주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특집으로 정치적인 해석은 제외하고 법논리 그대로 장영수 교수와 임지봉 교수의 또 대담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서 논란이 됐다는 것은 어떤 발언이 나왔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종전에 그 사법부가 지금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겁니다. 네. 서울고법에서 굉장히 판결을 신속하게 하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대법원에 올라가서도 속전속결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들이 야당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 거 아니냐 또는 야당 후보를 교체까지는 못 가다 할지라도 대선 기간에 유죄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시킴으로써 범죄자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법부가 신뢰를 어겼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받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준희 대변인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도 있는데 뭔가 다른 논란됐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거에 대해서 대선 개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핵심적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결론을 이제 빨리 낸 이유는요. 1심이 지금 원래 634 원칙에 따라서 6개월 만에 나야 되는데 2년 2개월 만에 났거든요. 이건 6의 원칙에서 4배나 더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어났었고 또 항소심에서 또 재판 결과가 1심과 항소심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1심에서 너무 늘어났었고 그다음에 1, 2심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준 게 옳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달 내에 판단을 내렸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만을 실제 재판 결과로 반영해서 바꿔버리는 그런 시도라는 것은 이거 법치주의로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만약에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재판 성실하게 안 받습니다. 전부 다 민주당 찾아가지고 내 재판이 억울하다. 정치적으로 뭔가 뒤에 뭐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전부 다 민주당 찾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법치주의가 우리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건 대단히 잘못됐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지 않습니까? 불출석도 했었고 무피권도 행사하고 재판 같은 경우는 서류 송달 안 받고 뭐 법원에다가 이제 변호사 선임 안 해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이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비협조적이었던 거 이런 거 먼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 633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1심, 2심 얘기를 해요. 633은 그 신급에서 적용되는 거죠. 이어달리기가 아니에요. 대법원에서의 그 633의 3개월을 그 얘기하는 거라서 그 안에서의 3개월을 가지고 이렇게 논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여야 간에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규정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뭐 수사에 비협조했다, 뭐 재판이 늘어졌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1심에서 그 검사 쪽에서 증인만 50몇 명 부른 거는 검사 쪽이었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다 이유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한 대로 절차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의 정당한 그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했던 그런 차원의 내용들을 지금 한참 지난 시점에서 다 뭐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과 관련된 것은 뭐 그 팬티 입고 뭐 저항한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 목도한 예. 위법적인 그런 행태들 아닙니까? 그런 지적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임기 내에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을 여쭤보려는데 이건 수요일 날 두 변호사분이 출연했을 때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국회 정무위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또 고성이 오간 것이 바로 정부의 부동산 이 대책, 특히 이제 대출 규제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 먼저 이 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큰 또 이 관심이 큰 또 파장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홍전회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시즌 2로 가고 있죠. 문재인 예. 정부 때 6번인가요? 8번 네.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수요 규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집값이 굉장히 폭등했죠. 저는 좌파 진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항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지금 이제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다. 즉 시장의 어떤 가격 형성은 수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급적인 측면에서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항상 수요 억제책만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정책이 그 기대했던 그런 어떤 결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이번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어떤 대출 규제 정책을 강하게 하면 결국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부동산을 산다. 특히 또 중국처럼 외국인들만 부동산을 사는 그런 어떤 역차별이 초래되게 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 사다리를 걷어차기 때문에 서민들과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는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그런 어떤 그게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공급 대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역시 또 한번 문재인 정부 시즌 2처럼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정 의원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10.15 이 부동산 대책에는 경기 지역도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 또 지금 구현철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 이건 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간적으로 볼 때 보유세 올리는 거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번에 그 발표한 대책은 10.15 대책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안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 공급 대책 발표하기 전까지의 그 이제 안전 장치를 좀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발표한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토어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갭 투기를 좀 막기 위해서 지금 사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그 서울의 그 비싼 고가의 그 아파트들이 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것이고, 토어제를 그래서 도입을 한 것인데 이제 토어제를 이제 일부만 하게 되면 이제 저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변에서 또 오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경기도 12군데까지 지금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소유자 보호 대책으로 이제 한 것이고, 서민과 청년과 관련된 비판들 많이 하시지만 서민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생초 이 관련된 LTV나 이런 것들은 현행대로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비판을 조금 전에도 하셨지만 현금 있는 사람들만 집사라는 거냐 이 주장도 그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살 때 더 많은 대출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세가 매물이 뭐 마르고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를 실시했을 때 서울에서 오히려 전세 매물이 늘어났고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장과 실제로의 그 현실에서의 그 데이터는 지금 틀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책은 그 하반기 쓴 공급 대책을 그로 넘어가기 위한 그 과도기적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9월 7일 날 1차적으로 발생했던 공급 대책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연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워낙 관심이 많은 이슈라서 일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홍석천 전 의원 말씀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인정 의원이 이제 말씀한 것 좀 팩트만 좀 하면은 사실은 이제 사법농단 때 그게 다 100% 무죄가 좀 됐었죠. 그 다음에 그 1, 2, 3심이 이어달리기는 아니다고 했지만 이어달리기가 100%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러나 그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임기가 4년이라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어달리기였다. 그런 어떤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부동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거 이야기 좀 마저 하실 내용이 있으실지. 아닙니다. 제가 좀 해도 될까요? 네, 이준호 대변인이 마무리하시죠. 지금 3차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1, 2차가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3차를 했으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LTV 주담대가 별 이제 뭐 불이익 없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70%였었는데 그 40%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주담대 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실소유자인 30, 40대입니다. 30, 40대 문제가 큰데 이분들 중에는 신혼부부가 있고요. 또 맞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집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현재는 돈을 제법 버는 고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연봉이 억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억대 연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는 거예요. 모아둔 재산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집을 구하느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을 한 다음에 자산이 모아지면 그 집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집을 구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집 구하기 내 집 마련의 사다리 패턴입니다. 갭 투자라 그러죠. 그렇죠. 갭 투자인 거죠. 자, 이런 갭 투자이자 내 집 마련의 사다리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걷어찼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투기자로 국가가 규정한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요. 목동에 있는 12단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최근에 18억이 거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3차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이 중에서 14억이 자기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4억만 대출받고. 근데 이런 30, 40대 직장인들 중에서 14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찬 정책은 굉장히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거라 봅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 부동산 관련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아니 근데 뭐 갭 투자하다가 못 막아가지고 전세 사기 당하고 돈 못 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 폭등했다가 갑자기 폭락하면 이거 다 국가가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자꾸 15억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6억까지 대출이 되고요. 15억 이상의 집을 사는 분들은요. 30, 40대들은 원래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증여와 대출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대출만으로 20, 30대가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고 증여받아서 사서 지식이 많이 올라가는 걸 일단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소멸되는 상황에서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예. 지방은 3억인데 서울은 30억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그 유동성은 높아지죠. 금리는 인하기죠. 부동산은 폭등하면 국민들이 너무 박탈감을 많이 가져요. 부동산 폭등해서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정권 잡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공급 대책이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공급 대책을 세워도 이 집은 5년 10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이 대책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KBS 열린 토론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잠시 참여 안내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 이슈가 워낙 핫 이슈입니다. 뜨거운 이슈인데 김현정 의원께서 조금 발언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전에 생애 최초 LTV는 그대로 70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십시오.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6.27 대책하고 97 대책 있죠. 그 대책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그 대책 그리고 이번에 있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이제 그 단기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그 벌어준 시간 안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공급 확대에 모든 영역을 집중하겠다. 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를 정책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6.27 대책에 대해서는 그 수요 억제 그 결과가 좋았다라는 평가는 국민의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무슨 청년 서민이나 뭐 생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못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청년과 서민들한테 그 힘든 무한계단을 계속 걸어가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거랑 좀 다름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KBS 열린 토론 내일 부동산 전문가들 모셔서 10.15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홍석준 전 의원께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은 아니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당 대표 선거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당내의 어떤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면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특별 면회를 신청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일반 면회 이제 10분으로 하는 그 면회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장동영 대표가 이전에 그 당대표 선거 때 했던 것을 당연히 좀 지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좀 비판적인 어떤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너무 그게 좀 비인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회를 안 갔습니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안 갔습니까? 그런데 유독 장동영 대표가 한번 면회했던 거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좀 정략적이고 좀 비인간적이다 봅니다. 네, 결국은 여론이 미치는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손절했느냐 손절하지 않았느냐 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또 당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당대표 경선 때 한 약속을 이행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치부하면 이 상황인식이 대단히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면회를 갔다 와서 뭐라 그랬냐면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과 힘을 합쳐서 좌파 세력들과 맞서 싸우자 이렇게 썼잖아요. 결국은 윤석열과 같이 제2의 내란하자는 얘기와 다름없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중도층이라든지 또는 합리적 보수가 봤을 때는 여전히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 내란의 강을 넘지 못하고 윤호기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전환길도 지금 해외에서 막 각종 망언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의방이라고 뭐 이렇게 치하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공당의 대표로서는 적절한 그 처신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 구성원들, 의원들이랑 구성원들조차도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라고 하는 거냐라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한창 국정감사하는 야당의 시간이고 또 뭐 좀 전에 우리가 토론했던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는 뭐 그 캄보디아 사건이 이런 등등을 해서 한참 이제 야당의 시간에서 공세를 해야 될 판에 괜히 이렇게 빌미를 줘서 그 우리 그 야당을 힘들게 만든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내부에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정말 이거는 그 우리가 지금 내란 척결이 가장 그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면회하고 와서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뭐랄까요? 공당의 대표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규탄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그 처신은 그 처신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또 당에서는 상당히 또 장 대표를 두둔할 수는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이제 김현정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중도에서는 상당히 또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어찌 보시는지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했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가 자기 말한 거를 잘 지키구나 뭐 말을 뒤진다거나 또는 부정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안 잡겠다고 그렇게 공약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금으로 공약 잡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바꾸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신뢰가 있다라는 그렇게 볼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인간적으로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었는데 지금 영의 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또 예의를 표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지금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좌파와 싸우는 거는 제2의 내란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는 굉장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와 싸우는 건요. 우파와 좌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가지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좌파는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거고 안전적인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 국민들과 함께 우리는 좌파와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전 대통령의 면회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봐라 이러니까 우리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성훈 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내란으로 구속되어 있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공모해서 다시 뭘 하자는 거잖아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 혼자 민주당이라든가 여당과 싸운다. 이건 뭐 상관없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내란 공모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하고
공모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내란 정당 말을 듣는다 말씀드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자신을 뽑아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중도도 진보도 버리고 심지어 건전한 보수까지 버리면서 꼭 교도소 면회 갈 필요가 있나.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대표잖아요. 개인적으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측면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가지고 부동산 잡을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아직 보유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다 말씀드리고 보유세를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증액 한다라고 한다면 거래세는 저는 내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을 잡으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세제 개편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유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한 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가장 중죄인 내란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철영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론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설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면회 등을 빌미로 민주당이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해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여론이 민감하기 때문에 장동익 대표가 면했다는 그 이유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좀 무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김민정 의원의 이승훈 변호사가 자꾸 이제 내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내란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에 의해서 그게 내란으로 입증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확정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면회를 했고 그 면회한 것 때문에 또 내란 정당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너무 좀 무리한 어떤 정치적 공세다. 그렇게 위헌 정당 청구를 하면 할수록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다수 거대 야당의 어떤 폭거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어떤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내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정당이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가 사법 아닙니까? 그리고 5개 재판 받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범죄 정당입니까? 그렇게 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계속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러면 범죄 정당이라고 주장하라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 이슈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크게 공방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가 이 전세기를 이용을 해서 이 피의자 혐의가 있는 64명을 국내로 이제 송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빨리 이들 이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 구금되어 있는 이들을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 있는 이 범죄 단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한국인들이 한 1,000여 명 된다. 그 피해자들을 빨리 구해야 된다. 이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도 빨리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여당 또는 빨리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지금 이 범죄 단지에 있는 한국인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먼저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되는 거죠. 피해자들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이제 64명 송환한 거 그거는 이제 범죄 피의자이면서도 또 피해자의 같은 이제 중복적인 그런 좀 분들을 했는데 그분들을 이제 그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 집단이나 관련된 그런 이제 소스들이 이제 확인이 될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피해자라든지 이런 걸 구조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대책단 만들어서 지금 캄보디아랑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긴밀한 공조 속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우리 국민들 안전을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그 담보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야 간에 그 국민들과 관련된 그 안전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 거에서는 대승적으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여야가 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함께 힘을 합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총력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장 그 현장에서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될 캄보디아 대사를 4달 동안 임명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대리 대사를 부랴부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 대사의 대사관에 와서 정말 그 목숨을 이제 좀 이제 하기 위해서 했던 우리 그 교포 내지는 우리 그 청년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고문을 사고 있는데 이번에 64명을 구출했다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피해자를 구출한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이제 64명 중에 벌써 이제 58명이 지금 이제 구속 그 청구가 지금 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피의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캄보디아 그 경찰의 이제 수색에 의해서 이제 단속에 의해서 그 필리핀 그 경찰 당국에 구속돼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분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뭐 이것을 마치 피해자를 데려온 것이만 신양 호들갑했던 것은 이것은 구출쇼에 불과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급한 것은 이겁니다. 빨리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어떤 당국과 협력을 해서 지금 웬치라고 알려진 이 범죄 단지에 얼마만큼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모집책들이 버젓이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안전하다. 언론이 호들갑 뜬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모집책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이게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 부분이라서 두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준우 대변인에게 지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도 높게 이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의 특별검사입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저는 민중기 특검이 즉시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모른다고 했을 때 주식을 모르는가 보자 하면서 불러서 뭘 조사했냐면 네오세미테크 관련된 주식을 왜 했느냐. 즉 주식 거래를 왜 했느냐고 그걸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알고 보니까 민중기 특검은 본인이 이미 15년 전에 네미세오토크로 수익을 30배나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입을 싹 다물고 김건희 여사한테만 문제가 있는 척해서 거기서 왜 수익이 났냐 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컷 따지고 나서 기소할 때는요. 그 기소자 뺍니다. 내용을. 왜냐 이걸 포함시켰다건 자기도 네오세미테크에서 투자한 게 발각되다는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은 고등학교 동기인 대표를 통해서 주식을 내부자 거래를 해서 30배 수익을 낸 게 아니냐. 상장 폐지 직전에. 알겠습니다. 그런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민중기 특검은 이렇다고 해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또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일단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 자본 감소를 한다더라 주가가 폭등한다더라 하는 대화 내용이 있어서 주가 조작까지 연루된 측면이 있는데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매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판 것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회계감사에서 부실 감사 거절 의견이 나와서 상장 폐기 직전에 팔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운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수사는 마무리해야 된다. 네, KBS 열린 토론 궁금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